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먹을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요즘 귤을 사람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넘버원 과일입니다. 귤에 그럼 효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귤은 비타민C가 매우 많고 또 플라보노이드, 우리가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부르는 항산화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얀 속껍질 부분에 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귤 이렇게 까면 하얗게 이렇게 실같이 나오는 거요. 네네네. 다 벗겨내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웃기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귤에 붙어있는 이 하얀 것들을 그냥 입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그 성분 자체가 약간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 있기도 해서 기왕이면 그냥 드시면 어떨까. 오히려 그 영양으로 봤을 때는 그 흰색을 웬만하면 먹어주는 게 좋다. 근데 뭐 사실 뭐 그거를 꼭 드셔라, 뭐 안 드시면 귤을 드시지 마시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개인 취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없애고 드셔도 귤 자체가 비타민C도 많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들이 있으니까 드시면 좋은데 뭐 흰색을 굳이 깔끔하게 제거 안 하셔도 된다. 그것도 그날의 의미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귤이 피부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일단 비타민C가 많은 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피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은 비타민C 대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은 것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귤 자체가 수분도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류의 무언가를 가지고 수분을 섭취한다라고 할 때 오이, 수박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귤도 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귤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귤은 칼륨 함량이 꽤 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보면 내가 제어하기 힘든 것일수록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귤은 한번 까먹기 시작하면 인간이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 신장이 안 좋으시고 뭐 투석 직전 단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칼륨 섭취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 들으셨으면 너무 슬프지만 한두 개 이상은 좀 위험해요. 그렇게 조금 먹어요? 네, 그래서 끊기가 힘든데 귤이 그래서 한두 개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고칼륨 혈증에 대한 경고를 받으신 상태라면 피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귤을 하루에 한두 개만 먹어야 된다면 하나를 먹더라도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귤을 혹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도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지귤 조그만 거 좋아합니다. 근데 노지귤 같은 건 엄청 작잖아요. 그런 건 한 3개까지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한 2개 정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건강한데 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우려할 바 아니지만 실제로 콩팥병, 신장병 약간 경고 받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귤이 저속 노화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일단 그건 되죠. 일단 비타민C 자체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하고 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식이섬유, 귤과 함께 페어링해서 먹을 수 있는 다른 뭐 궁합이 좋은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짝꿍들이 많죠. 근데 귤과 삼겹살을 드시는 분은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귤이랑 어떤 게 좀 많이 어울리나요? 귤이랑 견과는 궁합이 좋고요. 그리고 귤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샐러드를 하시면 정말 맛있는데 그 샐러드를 할 때 예를 들어 적양파 이런 것들이랑도 귤은 어울리고요. 비트 같은 것들과도 귤은 어울리고요. 보통의 채소류들과 페어링이 좋아요. 뭐 상상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브로콜리랑 귤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브로콜리 송이 부분과 귤을 샐러드를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에도 예쁘고 맛있어요. 완전 비타민C 덩어리죠, 그 샐러드 자체는. 과일이랑 궁합이 맞는 음식 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견과류가 항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일을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식으로 드시게 되는데 과일을 간식으로 택하신다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안 좋은 간식 대신 그래도 과일을 간식으로 택하신 것이니까 잘하셨는데, 그럴 때에 나에게 조금 더 건강한 밸런스, 간식을 먹고 나서도 다음 끼니까지 조금 더 포만감을 오래 줄 수 있는 짝꿍을 찾는다라고 하면 크게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견과류, 더 많은 저작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견과류 자체가 포만감을 줄 수도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좋고, 두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 그릭 요거트도 상관없고 그릭 요거트가 아닌 것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나에게 지속적인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과일이랑은 궁합이 좋죠. 간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다음 끼니를 정식으로
규칙적으로 먹을 때까지 나에게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가 엉뚱하게 배고프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일과 함께 무엇을 먹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밤에 너무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저녁을 먹었는데도. 그럴 때 이런 과일이랑 이 견과류를 먹는 걸로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서 약간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굉장히 위가 예민하다 하신 분들에게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위 상태의 건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괜찮습니다. 야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렇게 먹는 게 더 나을 너무 수도 좋지. 있겠네요. 근데 치킨 드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는 귤을 좀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 손바닥이 노랗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한번 손에 잡으면 끊기가 힘든 과일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중요하니까 그 양을 잘 설정해 놓고 드시는 거, 특히 귤처럼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세기 쉬운 것들일수록 나의 양을 잘 설정해 놓고 드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박사님 채널에서 귤과 관련된 맛있는 간식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조만간 하나 할 예정이긴 한데 미리 예고편처럼 이렇게 광고를 그런 거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가 봐도 괜찮을 것 눌러오세요. 같습니다. 네, 너무 좋죠. 보신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네, 그럼요. 댓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생생하게 남겨주시니까 할 말이 많아요. 네, 앞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가 진짜 고민이에요. 당뇨는 왜 오는 걸까요? 뭐 사실 당뇨 왜 오냐, 그럼 단 거 먹어서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거를 먹어서 당뇨 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뇨,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당뇨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원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원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원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뭐가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우리 뭐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건강검진했는데 당뇨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드디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럼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다음 해드릴게요. 아, 네.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다고. 띵! 진짜요? 네. 허리둘레 부분이 약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결과지에 되게 애매하게 써있는 약간 혈압도 약간 위험군, 혈당도 위험군, 대사증후군 해당자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병 걸린 줄 알고 생각하시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사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드롬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질병이 아니라 그런 증상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요 5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대사증후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살던 대로 계속 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 당뇨 바로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내일 걸린다고 말씀 안 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방금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가지 중에 3가지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고요. 피검사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허리둘레. PD님이 지금 위기에 봉착한 허리둘레 있고요. 그리고 혈압. 허리둘레와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가면 피 뽑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 중에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표들이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지표가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특정한 지표에 못 미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내가 5개 중에 3개 이상이 해당을 하면 나 살짝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알 수 있을 만한 몸에서 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아무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사증후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이게 대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여성분들이 붓는다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몸이 약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조 신호가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허리둘레는 몇 cm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당신은 당뇨인은 아니고 고혈압인은 아니지만 이러시면 큰일 나요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전 단계의 워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사증후군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불규칙한 식습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많이 안 움직이는 동적이지 않은 이 정적인 우리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게끔 하고 계속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당뇨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만성질환 바로 직전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좋은 계시예요.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처방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인 상태를 가만히 두면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예방법은 당뇨에 대한 예방법, 당뇨관리법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2대의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불량한 식습관, 안 움직이는 생활습관. 그 2가지를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불량한 식습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대사증후군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골라서 그걸 계속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매일 점심 먹고 단 커피를 먹어요. 뭐 카페 모카, 캐러멜 마키아토 맨날 먹고 싶어. 그런 분은 그게 고쳐야 될 습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치킨 배달시켜 먹었어. 그럼 그분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고치면 좋은 걸 내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고치실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한 1년쯤 후에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탈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당뇨 밥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얘를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의 당뇨밥상을 대사증후군 얘기하는데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대사증후군 내버려두면 뭐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맞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식 자체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식사랑 맞닿아 있고 사실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최고의 당뇨밥상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 그리고 앞에 잘 정리되어 있는 당뇨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보시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사증후군.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사증후군 진단받았지만 당뇨는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레시피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레시피가 뒤에 아주 많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마일드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맛있는 거 몇 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선 이 이게? 연어 스테이크. 연어는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하거나 당뇨 관리할 때 좋은 지방산을 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런 위에 진짜 기름을 생각하시는데 연어를 섭취함으로써 좋은 오메가3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리에도 보시면 각종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이 같이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연어 스테이크 강력 추천이고요. 그 다음은 비슷한 느낌인데 연어 말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닭다리살 스테이크. 이 소스에 들어간 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몸에 안 좋은 거 있겠는지 생각해 봐봐요. 간장, 올리고당, 식초, 전분, 청양고추, 물 끝! 저는 사실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을 좋아하는 파인데 껍질 붙어있는 닭다리살을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이 닭고기가 되게 오묘한 식재료거든요. 닭 껍질이 붙어 있을 때와 닭 껍질이 없을 때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닭 껍질 너무 좋아 맛있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나는 껍질 그냥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면 벗기고 조리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닭다리살 껍질 벗겨서 밑간해가지고 잘 구우시고 여기도 보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양배추 이런 거 같이 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랑 같이 채소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메뉴입니다. 이건 저희 그 비장의 메뉴인데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가 있어. 짠! 토마토 국수. 토마토 국수요? 우리가 보통 이 냉소밥 먹을 때 쯔유 육수를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쯔유 육수가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고 약간 짭짤하게 기분이 좋은 맛이기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 사실 다른 채소를 풍성하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바 면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메밀국수 면은 사용하지만 그 쯔유 육수 대신에 토마토 간 것을 육수 대신 넣는 거예요. 이 토마토가 진짜 식이섬유소 함량도 높고 우리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라이코펜 함량도 높아서 내 눈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은 활력을 주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최애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토마토를 갈아낸 것을 가지고 위에 이 메밀면을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토마토가 들어가면 새콤한 맛만 날 것 같거든요. 믹서기에 토마토를 가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믹서기에 토마토를 갈 때 토마토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초라든지 약간의 소금 그리고 약간 달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서 갈아도 좋아요. 살짝 양파의 그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토마토랑 양파가 또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사증후군 저같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드롬으로 끝나는 것들은 증상의 복합체인 거지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을 정말 디지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미리 알게 됐잖아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치면 될지 한 가지씩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정하시면 작심삼일이 돼도 좋으니 선택한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킬 생각하시면 장담하는데 다음번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탈출하실 수 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고기라는 재료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니까 한 번에
초반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거나 죽 같은 거 팔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소고기 야채죽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먼저 사는지, 마트나 이런 곳에서 왜 많이 파는지 좀 궁금한데, 소고기 야채죽의 조합이 환자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그 예로부터 죽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아플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몸에 좋은 재료가 조합돼야 된다. 뭔가 먹고 기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대중들의 바람이 있는 메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야채죽도 보면 소고기는 단백질이 충분한 고급 재료고 소고기에 없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는 야채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둘의 영양학적인 조합은 사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쌀이랑 같이 끓여낸 요리가 이제 죽이니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또 한국인에서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쌀까지 딱 조합이 된 삼박자가 맞는 메뉴죠. 그럼 이 소고기랑 야채를 넣으면 어떻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특히 시니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단백질, 철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소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은 생체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단백질이고요.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철분도 흡수율이 높은 철이에요. 그래서 소고기 자체는 고단백, 고철분 식재료에 해당을 하고 곁들여지는 야채 하면 우리가 미량 영양소에 해당하는 비타민, 미네랄, 또 생리활성 물질들이 충분한 그런 재료이니까 둘의 조합은 일단 뭐 궁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사실 고단백 재료를 먹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소화에 조금 불편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우선 소고기의 고단백 함량과 그 성분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채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소고기 자체가 이제 고단백 식품이기도 네. 하니까 근감소증 같은 거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근감소증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것은 맞죠. 예방적인. 네, 고단백 제품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지방 함량을 최소화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소고기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꾸준히 뭐 조금 양질로 섭취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소고기는 너무 추천하는 재료이죠. 혈압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고기 야채죽이라는 메뉴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야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메뉴여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소고기와 야채를 한 솥에 끓였을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좀 영양 손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채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그 소고기 자체를 육수를 내는 느낌으로 푹 우리셨다가 거기에 쌀을 넣고 마지막에 채소를 넣으시면 채소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고 맛도 또 씹히는 식감도 다 지킬 수 있으면서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영양소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런 거를 끓였을 때 그럼 불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놓으면 좀 좋을까요? 뭐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중약불? 중약불 한 몇 분 정도가 좋을지. 일단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육수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중약불에서 한 15분 정도 육수를 푹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불려놓은 쌀을 갈고 그걸 넣어서 다시 한 15분 정도 푹 끓이셨다가 또 채소를 넣어가지고 5분 정도 끓여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고기 네. 야채죽을 끓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나 좀 재료 응용법? 그런 비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볶으실 때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으시면서 뭐 기호에 따라서 마늘 같은 거 살짝 넣으셔가지고 볶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소고기에 육수를 내는 게 얘는 사실 맛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약불로 뭉근하게 끓여서 소고기의 맛이 육수에 충분히 우러나도록 한 다음에 쌀과 채소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소고기 간 하듯이 국간장 같은 거 넣으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맹물을 넣지 않고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 육수 같은 거요. 야채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뭔가 제한 사항 없이 그냥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좋은데 우선 소고기 자체가 그냥 짙은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예쁘게 맞춰줄 수 있는 거면 더 우리가 보기에도 좋겠죠. 그래서 당근 같은 것도 추천이고 단호박, 애호박 같은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다 추천이고요. 양파나 버섯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파프리카 막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색깔상으로는 예쁜데 어울릴까 싶습니다만은 죽에다가 잘 넣지는 않는데요. 근데 애들 이유식 할 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 야채죽도 이제 네. 적정 섭취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소고기 야채죽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소고기 대 야채가
1대2라는 거예요. 소고기가 1만큼의 분량이 들어간다면 야채는 2만큼의 분량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소고기 야채죽 끓인다 하면 야채는 그냥 지나가는 양만큼 넣으시고 막 소고기 이만큼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고기의 맛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도 소고기만 굴러다니고 먹고 나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너무 과량의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한 50g 정도 넣는다라고 하면 야채는 한 100g 정도 되게 1대2 정도의 중량을 지켜주시면 영양 밸런스 참 좋은 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또 연골 건강에도 좀 좋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좋은 또 미량 영양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소고기 야채죽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나서. 근데 신장에 좀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고기라는 재료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근의 소고기를 사시면 제가 6등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한 조각이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그냥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채도 칼륨, 고칼륨 혈증처럼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데쳐낸 야채를 가지고 썰어서 죽을 조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 데쳐낸 야채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좀 쉽지 않나요? 그럼 바로 죽을 끓여서 드시는 거니까 너무 오래 보관하실 수는 없죠. 근데- 죽을 끓여가지고 냉동하시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쌀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갈면 딱 좋을까요? 안 가려도 죽을 끓이는 데는 아무 이슈가 없고 오히려 더 입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득 씹히는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지 않은 쌀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소화 흡수율을 더 높이고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불려놓은 쌀을 좀 믹서기에다가 바짝 가시면 되고 나는 중간 정도 식감이 좋아. 그러면 쌀알이 한 반 정도 될 때까지만 가셔도 되고요. 그건 정말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더 많이 가면 좋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흰 쌀이기만 하면. 흰쌀이기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소고기 야채죽. 네, 소고기 야채죽. 소고기 야채죽. 근데 시중에도 소고기 야채죽 많이 팔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파는데 그 맛있는 소고기 야채죽은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맛있게 하려면 많이 넣어야 돼요. 소고기를 네, 소고기도 많이 넣어야 되고, 네. 야채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런 걸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오늘 약간 소고기 야채죽 맛있게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야채들을 이제 더 가져오긴 했는데, 당연히 그 소고기 야채죽이니까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형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추도 살짝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약간 야채들 썰어놓은 상태, 얘가 좀 큰 거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냉동 해동된 상태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야채들을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냉동시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육수, 이렇게 총 5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약간의 감칠맛을 좀 더 높이려고 치킨 스톡이라고 매기 소스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매기 소스는 한 어느 정도 양 넣으면 좋을까요? 그냥 1인분 분량으로 생각하면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 정도? 네, 이게 엄청 농축된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티스푼 넣어도 1인분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야채는 뭐뭐 들어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야채는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 나는 게 애호박, 그 다음에 양파, 당근, 양배추, 감자 이런 형태. 부추도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죽밥, 그리고 이 소고기. 소고기는 그 다진 형태로 정육점에 팔거든요. 이게 안심이에요? 아니면 어떤 얘는 그 목심 목심 형태로 안심 같은 거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량 기름도 이제 이 음식에 풍미를 올려주거든요. 이제 목심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번 참기름에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볶아놓은 다음에 얘도 이제 그 냉동 보관했다가 이렇게 소분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요리를 하실지. 네. 육수를 한 컵 반 정도 분량을 붓고요. 네. 그리고 야채를 한 반 컵 정도 분량.
그리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밥도 아까 육수와 동일하게 한 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한 반 컵 정도 분량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고 약간의 윤기와 향과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더 붓고요.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부추 한 2숟가락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거는 이거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네, 한 마지막 80% 정도 이제 얘가 다 부글부글 끓었고, 이제 먹을만 하다. 생각했을 때 한 부추 한 2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훅 마무리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하면 좋을까요? 중간 약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세면 얘가 이제 수분이 너무 다 날아가서 애매한 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중간보다 낮은 약불 상태로 해서 은근히 이렇게 끓여주시면 늦어도 한 6분, 7분이면 다 끓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보여도 네. 실제로 먹으면은 셰프님이 해주신 맛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오리지널을 좀 한번 맛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네.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원주 내에서도 혁신도시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집 이름이 뭔가요?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주. 네. 아, 여기 찾아오려면 원주로 오면 되고. 네네네네. 배달도 혹시 되나요? 네. 배민과 쿠팡 이츠 네. 전화 주시면 포장 주문되고 네. 매장도 깨끗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식사하셔도 되고요. 오리지널 한번 맛보러 한번 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